여기 미국의 한 국방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요.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분석.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국방부에서만 벌써 20년을 넘게 일했어요. 저는 알렉산더 루카스, 다들 알렉스라고 부르죠.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하며 특히 동아시아의 안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은 저에게 별로 특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늘 그렇듯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동맹국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대통령이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부자 나라들은 이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미군이 언제까지 세계를 지킬 순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또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임무를 맡게 됐죠. 간단히 말해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분석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웃었어요. 아니, 미국 없이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겠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당연히 한국은 아직도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내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자료 속 내용은 믿을 수 없었죠. 미군이 철수하면 오히려 우리가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원한다면 단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핵무기까지 갖추면 전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거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정말 한국이 미군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한국이 예전과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마주한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나라였거든요. 북한과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서 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약하고 작은 나라가 맞나? 오히려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군 없이도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을 보고 저는 손에서 펜을 놓을 뻔했어요.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강력하게 스스로를 키워낸 나라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사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 강해질 준비를 해왔던 건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자료를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자료 속에는 자신감을 넘어서 오히려 미군에게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죠. 예전에 우리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줬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 나라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떠올랐어요. 지금의 한국은 내가 알던 그 나라가 정말 맞는 걸까?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지? 솔직히 처음 자료를 봤을 때만 해도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차분히 한국의 군사력을 조사해보기로 했죠. 컴퓨터 화면에 자료를 띄우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설마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강력해졌을 리는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9번째로 방산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선진국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계약 경쟁까지 벌이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미국이나 독일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난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K2 전차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폴란드가 무려 300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대요. 와, 한국이 만든 탱크가 그렇게 좋은가? 자료를 보면서 제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이젠 더 이상 미국이나 러시아만 탱크를 잘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 보니 KF-21 보람의 전투기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 궁금해서 클릭해봤죠. 화면에 나타난 그 전투기의 모습은 너무나 세련되고 강력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투기를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만들었다는 거였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전투기를 혼자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쉬려고 커피 한 잔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커피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엄청난 성장에 대한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의 경제 상황도 살펴보기로 했어요. 화면에 뜬 자료는 군사력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이해했어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래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정상에 올라 있었던 거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혼자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라면 한국이 미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자료를 넘기던 중 전문가들의 분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맹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군사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당당한 나라를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한국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지? 저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껐어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야 저는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어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 깊게 한국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이 처음으로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했던 때가 언제인지 찾아봤죠. 그러다가 저는 한 오래된 보고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화면에 뜬 숫자는 1979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이야기였죠. 보고서의 장소는 미국 백악관이었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고 그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다. 자료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시절 한국은 미군이 없으면 북한의 공격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였거든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라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정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저는 그의 사진을 화면에서 한참 바라봤어요. 군복 차림에 눈빛이 정말 강렬했어요.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죠. 그가 미국 정부를 향해 당당히 말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게 저렇게 솔직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는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미군 철수를 최대한 연기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 동시에 한국만의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주국방 전략이었어요. 이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고 즉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을 설립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더 놀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사력도 거의 없었던 나라가 그런 연구소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만의 방위산업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였어요. 자료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작된 이 작은 연구소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강력한 한국 방위산업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걸 보는 느낌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국은 아직도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나라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은 단지 정치가가 아니라 진짜 미래를 내다본 전략가였어요. 그는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뒤에 한국을 생각하며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였죠. 저는 자료를 다 읽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이 사람이 심어놓은 씨앗 덕분이었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한국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난 뒤 현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중요한 건 현재의 한국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화면을 넘기다 보니 이번엔 새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죠. 특히 나토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제목이 제 시선을 강하게 끌었어요. 처음엔 나토라는 단어가 잘못 쓰인 줄 알았어요. 나토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니까요. 한국과 나토가 직접 협력한다는 건 쉽게 믿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더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자료에는 최근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협력 사례가 가장 크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한국이 폴란드에 직접 무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놀라서 자료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기술 이전이라고? 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기술까지 넘겨준다고? 이건 그냥 물건만 파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까지 돕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 자신들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또 다른 사례로는 호주가 있었어요. 자료 속에서 호주는 최근에 한국과 함께 방산 분야 협력을 크게 늘렸다고 나와 있었죠. 특히 한국과 호주는 공동으로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까지 함께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호주와도 공동 연구를 할 정도로 강력해졌다고? 예전에 한국은 무기를 살 때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위치가 됐어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이 핀란드와도 새로운 군사 협력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핀란드는 나토에 새롭게 가입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마저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한국이 이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가 되어 있구나. 저는 잠시 자료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작고 약한 동맹국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창밖으로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워싱턴의 거리가 하나둘씩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제부터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에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도와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문장을 적으면서 저도 모르게 살짝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늘 하던 말을 또 꺼냈죠.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순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엔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전 같았으면 한국은 아마 서둘러 미국과 협상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미군이 빠지는 걸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은 생소했어요. 분명 예전과는 달라 보였죠. 동맹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보호해줬던 한국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전엔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한국은 곧바로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변했어요. 오히려 미국 정부가 한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한쪽이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등한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문득 저는 사무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미 스스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었죠. 미국이 한국에게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죠. 이제 우리가 한국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줘야 할 때가 왔구나.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분명해졌죠. 한국은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나란히 세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강력한 파트너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고 약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이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였어요. 창밖엔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침 출근길의 자동차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이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있었고 한국은 그저 우리의 작은 동맹국 중 하나였지.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국가가 됐으니까요.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 손잡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미래를 상상해봤어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더 강력한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멋진 미래가 펼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조금 더 넘겨보니 한국은 이미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K-팝과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그런 한국의 문화적 힘을 보며 저는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손잡으면 군사나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미국은 늘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와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 왔어요. 저는 자료를 덮고 다시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을 적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계속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선 이제 한국 같은 새로운 강대국과 더 깊은 우정을 맺어야 합니다. 미국 혼자서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도 더 강해지고 세계도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나란히 서서 세계를 이끌어갈 멋진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죠. 한국이 강해졌다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미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다시 한번 워싱턴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밝게 비추는 햇살 아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거야.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겠지. 과거의 한국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한국과 미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은 때때로 가장 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 한때 보호받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질서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과거의 한국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한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보여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